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 출당 조치라는 초강수를 든 민주당. 당사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잘 수습될까요? 지금 일부 의원들은 탈당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불만이 있고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지만 일단 선당 후사, 당을 먼저 생각하는 정신에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떳떳하게 복당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의원이 6명입니다. 그렇지만 충진도 있고 또 다른 의원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어떻게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그렇게 출당 조치를 내릴 수 있느냐, 이거는 부당하고 졸속 결정이다. 우상호 의원은 내가 정치를 몇십 년을 했는데 이 당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소명도 안 듣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한번 살펴보지요. 먼저 송영길 대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의원들에게 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해명 소명자를 제출해서 깨끗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집권당 예필을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가서 자신의 소명자를 제출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저희 당은 당규상 당의 요청으로 탈당해서 복당하는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반발하는 의원들 목소리도 들어보죠. 탈당을 권유받는 것이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정치인에게 출당이라는 것은 엄청난 형벌인데 굉장히 큰 징계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소명을 받지 않고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도부 의원이었지만 과거에 제 20몇 년 인생에서 처음 듣는 일이어서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었나. 이공개 정부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왕숙 신도시 발표는 2018년 12월이고요. 제 아내가 땅을 구입한 건 그로부터 1년 7개월 뒤입니다. 국민권익위 조사단이 과연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봤는지, 거기는 사실 좀 외딴 곳이라서 부동산 소위 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뭐 부동산을 한다는 분들이 보면 웃을 겁니다. 공당이고 민주정당입니다. 미안하지만 일단 나가서 살아 돌아와라. 당 지도부가 아니죠. 인권 침해입니다. 자, 박진영 부대변인, 일단 지금 저 부분은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권익위가 제대로 조사를 했는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지금 김한정 의원처럼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렇게 한 것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만약에 권익위 조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억울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권익위가 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도 소명도 안 들어보고 출당 조치 내리는 것, 이게 가당한가? 이제 이런 반발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과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억울한 의원들도 있는데요. 사실 뭐 권익위가 수사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도 아닌데 권익위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취한 것은 이건 법리적 조치가 아니고 정치적 조치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이제까지 민주당이 뒤집어 쓰고 있었던 내로남불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미지를 끊어내겠다는 지도부의 의지란 말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은 좀 이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송영길 대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출당이 되었더라도 나가서 소명이 충분히 되고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은 다시 복당을 어떠한 조건도 없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정치적 의미로 의원들이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왜 하냐면은요,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면은 당이 더 분란에 휩싸이거든요. 정치적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말이죠. 당사자들 가운데 이거 정치적으로 나를 좀 제거하려고 이렇게
골라가지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익이라는 외부 기관에 맡겼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게 당내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권익위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수사기관도 아니고 감사기관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도구로서 활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없는데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권익위가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예. 세세하게 설명을 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깊이 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소명을 듣는다거나 이런 과정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 우상호 의원이라든가 오영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증인들도 충분히 나와 있고요. 예. 특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포천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밝혔던데요? 밝혔기 때문에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네. 예. 윤경호 의원, 민주당도 처음에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 때 권익위에 저기 해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책임 묻겠다라고 호기롭게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따져보면 LH 사태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LH 사태 때 이 문어발처럼 뻗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보좌관도 있다. 또 실제로 드러난 경우도 예. 있었죠.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그런 식의 얘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뢰를 한 곳이 사실은 지금 권익위원회라는 것이 뭐 시청자들께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잊어버리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반부패 총괄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감사원을 굳이 동원하지 않더라도 국가기관으로서 권익위원회라는 것은 과거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뭐 이것도 있지만 반부패위원회 이 흐름을 쭉 이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의뢰를 한 건데 핵심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예. 사실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4가지 정도의 사례가 적시가 됐죠. 부동산 명의신탁 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농지법 위반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거예요. 핵심은 업무상 비밀을 그렇죠. 과연 이용해서 취득한 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저기 나옵니다만 김한정 의원과 서영석 의원 그리고 임종성 의원 이 세 분은 조금 더 납득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더 구체적으로 제출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업무상 비밀 관련된 이 조항은 아시다시피 부패방지법에도 명백한 조항이 있고요. 예. 이게 사실 거기서 쏙 빠져 있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 이거하고도 다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더 초점을 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한정 의원이 그렇게 열심히 해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상호 의원 특히 본인이 직접 이렇게 경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유튜브에서 보여주기도 한 적도 있었지요. 그 모습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너무 많이 넣었다. 아니 국회의원이 무슨 문제가 돼 있는 농사죠. 땅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아유 유명한 연예인들. 아유 유명한 연예인. 온 사람들이 영화 배우죠. 예. 이런 걸 익었다고 안 하지. 그럼 뭐라고? 이렇게 배추를 심어서 농사본들 안 잡은. 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보이시면 그대로 해요. 이건 너무 작아. 아 작아요? 이런 거 보면 안 돼? 아 잘라서? 어린이렇게 해서 다 뜯어버리는 건데. 아 뜯어버려? 좋은 것들은 가져가 뭐야 먹고. 이렇게 해놓고 아 이게 완료된 거야? 여기다가 놓으면 돼. 아 간단하네. 연기자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배추를 뽑고 이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수영 평론가, 저 모습만 보면은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뭐 자기 땅에다 저렇게 배추 심는 모습을 예.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권익위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한번 보니까 이번에 권익위 조사 방식이 이랬다는 겁니다. 예. 민주당 의원과 그 가족 모두의 부동산 현황을 제출받아서 그 등기부 등본과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했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좀 억울한 사람이 이제 표면상 드러날 수도 있는데 정말 저는 그 우상호 의원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더 추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작 문제는 여기에서 가장 부동산 거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하고
그다음에 차명거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사람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또 정작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여기에 대한 이제 해명뿐만 아니라 좀 필요하다면 추가 검증도 당내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야지 소수의 억울한 의원들도 구제하고 정말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도 또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추가적. 그러니까 지금 아마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아주 극단의 조치를 이렇게 재빨리 내린 거 보면은 어쨌든 지금 정치권 양당이 굉장히 혁신 경쟁이 불붙고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대선이 10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각 정당이 하는 모든 행위, 결정들이 사실상 대선 전략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저희가 사실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제가 지적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당이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학의 변호사, 이제 물론 사실 여부를 이제 제대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사선 중진 아닙니까? 당내 원내대표도 지냈고 서울시장 후보로도 당내에서 출마해서 했고 이런 정도 중진 의원인데 본인 말대로 소명 한번 안 들어보고 출당 조치한다는 것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 말은 고개는 끄덕거려져요. 네, 저도 오늘 방송 오기 전에 관련 기사를 보고 영상을 잠깐 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보면은 사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억울하실 수도 있겠다. 사실 농지법 위반이 결국 영농행위 이 부분이거든요. 영농을 과연 하고 있는 건지 예. 그렇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가 영농이라고 해서 거기에 상주해서 계속 농사만 져라 이런 의미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제 국수본 이제 수사기관에 이 사건들이 이제 12건이 이제 넘어갔으니 12명에 대한 게 갔으니까 좀 충분히 해명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사실 이게 뭐 이 업무상 비밀 이용이랑 뭐 명의신탁, 예. 농지법이 있는데요. 이 죄질을 보면은 가장 그 법에서도 무겁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업무상 비밀 이용입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명의신탁 명의신탁이고. 그리고 농지법은요. 예. 그 뭐 입건이 되고 하더라도 재판받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예. 그냥 벌금으로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사정이 있으면은 뭐 기소유예를 한다든가 되게 가벼운 사안이에요. 해명도 쉽고. 예. 근데 이 업무상 비밀 의혹 같은 경우는 또 얼마 전에도 계속 몇 년 전에도 논란이 됐던 지금도 재판 진행 중이지만 예. 이제 손혜원 전 의원 사건도 있어가지고 이 세 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철저히 좀 해명을 해서 좀 국민들 의혹을 싣는 게 중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박준영 부대변인 민주당이 지금 처한 입장 그리고 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죄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김학의 네.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그 경중이 있고 네네. 그런데 출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원 징계 중에서도 아주 강한 거 센 아니에요? 징계죠. 예. 그런데 그런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다 출당한 것은 정말 초강수네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봤을 때도요. 이게 뭐 쏙 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결정입니다만은 그런데도 정치적으로 할 만한 일을 했다. 그래요? 이렇게 아마 전반적인 분위기는 형성돼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소명이 그 언론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되는 분들은 아마 빠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다시 뭐 그렇게 예측은 해봅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혁신이라는 걸 하다 보면은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고름만 짜낸다고 하는데 살이 어느 정도 또 같이 또 도려져 나가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 혁신의 과정의 아픔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진영 부대변인은 민주당 편을 계속 드네. 아니 저는 뭐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혁신이라는 게 예.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부위도 예. 잘려나가는 그런 일들을 겪어야지만 제대로 혁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윤미향 의원도 걸려 있죠.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구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탈당하게 되면 이제 의원직이 날아가죠. 그래서 당에서 출당하는 형식으로 일단 의원직을 유지를 시켜줬는데 이걸 놓고도 또 말이 나옵니다만 윤미향 의원은 명의 신탁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어머니 홀로 사실 집을 사는 과정에서 남편 명의로 샀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미향 의원의 남편 지금 수원 시민신문인가요? 거기 대표를 맡고 있는데 민주당 조치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작금의 농간이 잘 짜인 각본처럼 놀아나는 민주당 지도부와 보수 언론들의 펜대 노름의 끝이다. 어디로 갈지 염려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수영 평론가. 윤미향 의원 남편이 지난번 그 문제 냈을 때도 좀 논란이 됐었죠. 네. 지난번 그 윤미향 의원의 그 위안부 할머니들과 문제 있었을 때도 본인이 굉장히 아주 석연치 못한 행동 가지고 구설수에 함께 올랐는데요. 저는 지금 SNS 저 해명글을 보면서 느꼈던 그 심정이 딱 4글자입니다. 후안무치라는 글로 제가 좀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 본인이 법 위반을 시인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명의 신탁이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어머니가 고령이라 남편이 이름을 했다. 아니 법이 정한 대로 해야죠. 사정이 있다고 다 법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근데 저걸 해명이라고 하고 저걸 보수 언론에 그 농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본인이 잘못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소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답게 해명하는 그것이 바람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지금 그 탈당을 시키지 않고 출당을 시키는 바람에 의원직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명을 더 성실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민주당이 헛웃음만 나오고 이것이 어떤 농간과 계략에 의해서 자기들이 함정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것이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죠. 저는 사실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시키지 않은 것이 사실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 떠난다고 저렇게 비난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요. 이번 이 조치를 두고 여권 대선 주자들 진영에도 약간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른바 빅3라고 불리는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계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튼 가까운 그런 의원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혹시라도 앞으로 대선 전략 추진하고 또 펼쳐나가는 데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 이제 이런 경우에 대체로 그 전에는 뭐 이번에는 그렇지 않겠죠. 그 전에는 어떤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많이 봤잖아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다른 기관을 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해왔고 그런 것을 경험했던 측에서는 혹시 이번에도 뭐 이럴 것 같은데 이번은 아니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지난번에 이 국민 권익위에 우리가 맡기겠다라고 한 게 오히려 정무적인 판단을 가미하지 않은 결과를 내놓은 걸로 이어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경중을 따져서 만약에 발표를 한다고 했으면 누구는 당연히 뺐을 거고 누구는 뭐 굉장히 죄질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좀 셌습니다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러나 아까 우리 최수영 평론가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한 방식 그리고 그 방식대로 원칙대로 하다 보니 법은 법대로 위반인 거고 거기에 과연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 가미가 안 됐는데 거기에 음모론이 개입될 수 있었을까? 이건 예. 제가 보기엔 그냥 우연의 일치고요. 이 사안이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매를 더 세게 맞음으로써 더 짧게 끝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칫 잘못하면 불똥이 오히려 국민의힘으로 더 많이 저는 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 가지고 논란을 계속 벌이는 이런 것들이 정부기관에 대해서 어디는 못 믿고 어디는 믿을 수 있고 이 자체가 과연 집권을 해본 정당이 할 얘기인가. 저는 그런 점에서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 쪽으로 오히려 더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관심은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죠. 민주당이 이렇게 초강수를 들고 나오면서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이렇게 공격하니까요. 국민의힘 우리는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라면서 감사원에 공을 넘겼습니다. 그런데요. 감사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감찰 대상 포함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감사원 법에. 알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그 내용도 궁금하고 감사원은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은 그러면 법을 바꾸면 될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이것은 국민의힘 꼼수다라고 비판하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부터 들어보죠. 감사원법에는 국회의원이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만약 알고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 야당에서 대선 주자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최재형 원장이 믿음직해서 감사원 조사를 이야기했다면 차라리 윤석열 전 총장에게 조사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랬을까요? 김학의 변호사. 감사원에서 국회의원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이 알고 얘기했을까요? 모르고 얘기했을까요? 아유, 당연히 알고 있죠. 왜냐하면 예. 국민의힘 그 내부에도 그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법률 지원단들이 당연히 있고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 부분은 좀 그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금 여당 출신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전현희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만약에 이 부분을 그 조사를 하게 되면 야권에 굉장히 불공정한 결과가 나온다 이런 계속 이슈를 그 국민들한테 좀 의혹을 제기하려고 하는 건데 예. 저는 이건 국민의힘이 좀 큰 패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2명이 딱 그 어제 바로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사실 여론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럼 여기서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우리도 여기에 대응해야 되는데 여기서 감사원이라는 것은 아니 당연히 이건 법에서 그 해당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 도입 취지랑 또 안 맞아요. 감사원은 행정부를 감찰하기 위한 기관이지 국회라든가 헌법, 법원이라든가 여기는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원포인트로 만약에 입법을 하면은 감사원의 어떤 제도 자체랑도 안 맞는 거를 지금 뭐 입법 개정하자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국민의힘이 시간을 끄는 거는 마치 저거랑 똑같습니다. 12명 중에서 지금 뭐 버티는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억울한 아까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저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일부 의원들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한 2-3명 정도 끝까지. 그러면 이건 민주당의 악재인데 여기서 국민의힘도 버티고 우리는 계속 감사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번에 12명이 드러난 민주당의 의혹에 드러난 이 호재를 국민의힘이 살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도 조속히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자기들 의원들 그 조사해달라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추경호 의원 얘기를 들어보죠. 일부에서 감사원법에 국회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감사원에 저희들이 비리가 있어서 감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원이 그 어느 곳보다 정치적으로 독립성, 중립성이 확보되어 있는 가장 감사에, 조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무 감찰이 아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 조사 의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찰이 아니라 조사를 해달라. 최수영 평론가. 네. 그러면 감사원이 그렇게 할 수는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죠. 감사원은 이제 아마 저렇게 아마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겠다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 규정한 직무 범위 외에 지금 직무 범위 내에 규정받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저는 지금 그 추경호 의원의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옹색하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현희 민주당, 그러니까 전 민주당 의원이었던 전현희 위원장이 있는 국민권익위가 좀 미덥지 못하다면은 압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정치적 고려 없이 정확하게 양당에 대해서 형평성을 갖고 조사해라고 촉구하고 난 다음에 감시하면 될 일인데 왜 굳이 법에 근거도 없는 감사원을 지목해서 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지금 약간 물론 윤호중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약간 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는 곳은 우리가 믿음직하고 전 민주당 의원이 있는 쪽은 믿음직하지 못하다라는 이런 국가기관에 대한 편향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오히려 이거는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권정당, 대한정당 이런 것을 지향하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저는 좀 약간 옹색한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장이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어쨌든 똑같이 편향 없이 조사해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은 맞다, 대승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준석 지금 후보가 지금 어느 인터뷰에서 뭐 감사원법 개정 얘기했는데 삼권 분립에 의해서 이 규정된 국가기관의 직무 범위를 어떤 국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한시적으로 적용돼서 개헌을 하거나 법을 바꾼다면 그것이야말로 또 이 법의 의미를 또 왜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진영 부대변인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원래 감사원 이야기를 최초에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익위로 간 거군요. 간 거였는데 그 상황을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건 흔히 이제 전형적인 이제 우리
표현하자면 이제 물타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출신이니까 예. 믿지 못하겠고 감사원장은 최재형으로서 이제 야당 대권주자로 분류되니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정쟁으로서 이렇게 물타기 해버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감사원법을 바꾼다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외국의 감사원들은 대부분이 국회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가 자기 밑에 둬야 될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한테 가서 감사를 받겠다. 이거 상권 분립에 위반되는 사고고요. 저 이야기는 뭐냐면 국회는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행정부에 있는 기관한테 가서 감사받겠다, 그 조사받겠다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 전당대회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운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로 뽑히면은 이걸 가지고 좀 더 흔히 하는 말로 이 받고 다시 더 엎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단체장까지 포함해서 더 세게 조사받겠다는 형태로 새로운 저는 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까지는 국민의힘이 계속 변명하면서 밀리는 상황일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윤경호 의원 생각에 누가 옳은 것 같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악수를 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진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1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요. 일부는 언론에서 탐사보도 형식으로 다뤘던 사례들이 몇 개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사례 이외에도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도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직무상, 업무상 취득한 비밀 이런 것들로 인한 이해충돌 이런 징후들이 있는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만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 것들로 따져보면 사실 부동산 투기에 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로 떳떳하냐 이런 얘기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지금 더 뒤로 꼬리를 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한번 싶습니다.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장소는 아마 서울 남산에 있는 오늘 문을 연 우당 기념관일 겁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오늘 개관식을 가졌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그랬다가 나중에 나 어디 갔어 하고 사진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은 미리 알렸습니다. 2시에 참석한다. 어쨌겠습니까? 기자들 엄청 몰렸죠. 기자들보다 더 많이 유튜브 찍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던데요. 하여튼 한 1000명 이상 모인 것 같아요. 사진 찍으러만. 그랬는데 오늘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그런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모처럼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전 총장 음성을 들려드릴 수 있게 됐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입당도 검토 중이신 걸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입당은 좀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도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또 기대 내지는 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치 선언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소리 들려드린 겁니다. 지켜봐 주시라는 겁니다. 기자들 저 정도 답변 가지고 성에 차겠습니까? 계속 오늘 떼약 곁에서 기다리다가 끝나고 또 따라가서 질문하고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는데 결국은 입을 닫고 그냥 나가더군요. 기자들 어떻게 했었는지 그 행렬을 또 한번 보시죠. 오늘 첫 공개 행보를 하셨는데요. 그 제1야당이 입당한다는 조기 입당설이 있었어요. 저 틀림없이 일정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우리가 초청해 오셨는데 결례를 하나 못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좀 하나만 아니요.
실질적으로 정에 진출하신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만하세요. 그만. 네, 이제 댓글에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만하세요. 그만. 정에 진출하실 생각이신가요? 간도감입니다. 여기 나오는데 한 말씀. 최승 평론가, 윤석열 총장 쪽에서 저럴 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저건 예측하고 갔죠. 예. 저는, 그러면은 오늘 그렇게 처음 나왔잖아요. 그동안 언제 나오나 계속들 있었고 그 기대에 걸맞는 말을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볼 수는 없죠. 볼 수는 왜 없는데 그랬을까요? 더 행보가 길어지면 예. 이제 정말 피로감을 대중에 대한 피로감을 줄 수 있고 더군다나 지금 자꾸 선택적 메시지만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더 이상은 좀 더 지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 지금 또 국민의힘에 지금 굉장히 이준석 돌풍이 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약간 대중 앞에 나타나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망이란 어떤 시대적 흐름을 좀 읽고 지금쯤은 내가 대중 앞에 한번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주목하는 게 이겁니다. 예. 이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저기 세 가지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지만 오늘 자기가 여기 온 것에 대해서 답변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한 나라가 어떤 인물을 배출하느냐와 함께 어떤 인물을 기억하느냐에 의해 그 존재가 드러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얘기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국격, 책임감, 지도자 이것을 담아서 얘기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당 기념관을 찾은 것도 굉장히 앞으로 자기가 지향하는 정치 포인트를 읽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 이 얘기를 하려고 간 것이고 이 존재만 드러냄으로써 본인이 이 대선 전국에 지금쯤 내가 등판할 것이라는 종합적 예고판을 제가 드러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당 기념관을 찾은 것은 지금 최수영 평론가가 얘기하신 대로 어떤 자기 정치 노선 이런 것과도 뭐 닮은 것도 있겠지만 윤경호 의원 지금 우당 유해영 선생의 손자가 이종찬 전 그렇습니다. 국정원장이죠. 예. 그리고 이종찬 전 원장의 아들이 이철우 교수.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하고 중마고우라고 예, 하는 예. 이런 관계가 또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자리에 나타난 건 그야말로 이철우 친구 이철우 교수 그리고 친구의 부친 이종찬 전 국정원장 지금 얼핏 아까 자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맡고 있는 지금 직책이요.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 그 임시정부 기념관은 어디에 짓고 있냐면요. 서대문 형무소 거기에 독립공원이 있어요. 예. 그 독립공원의 한 땅에 그쪽에 짓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임시정부 기념관 임시정부가 1919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 100주년을 맞춰서 정부가 예산을 할애를 해가지고 지금 짓고 있어요. 아마 그게 올해 아니면 내년 뭐 언저리에 예. 완공이 될 겁니다. 그걸 지금 이종찬 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당기념관은 이종찬 위원장의 직계 할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윤석열 전 총장이 온 건 지금 우리 최 평론가께서는 굉장히 긴 그림 속에서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온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온 일회성 행사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말할 준비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얘기를 안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읽혀요. 그렇다면요. 거기에서 좀 제가 혼란스러운 게 지금 언제 나오나 하고 다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첫 멘트가 나올까? 무슨 말이 첫 말일까? 이러고 있는데 지금 윤경호 의원 지적하신 대로 개인적인 친분 자리에 나타난 것이 첫 장소고 그리고 나타나서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많은 지지자들에게 또 궁금해하는 국민들에게 던진 말이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보면 알게 될 거야. 이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원 정치, 간보기 정치 이런 얘기의 뒷편에는 벌써 지금 윤석열 피로감이라는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마냥 미룬다는 게 전략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닌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미 5.18 때 낸 메시지 그리고 현충일에 낸 메시지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정치를 안 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없는 거다. 분명히 나는 하겠다. 거기에는 뭐 나라를 얘기했고 국가의 미래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더 이상
입장 표명을 미루는 게 맞는 거냐. 그 입장 표명 안에는 제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치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대선 출마를 하겠다는 건지, 대선 출마를 한다면 어떤 철학과 어떤 정책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 얘기부터 먼저 해야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바른 자세인 거죠. 그러나 오늘 같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타났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던진 게 지난 3월 4일입니다. 3월 4일. 3월 4일이면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났는데요. 근 100일 가까이 가는 이 과정인데 저는 그래서 항상 기회될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본인이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박진영 부대변인 그동안 이제 뭐 메시지 정치한다 이런 비판도 받았지만 좀 치밀했잖아요. 네. 그렇게 사람들 만나는 것 보면은 뭘 연상, 물론 해석들을 많이 잘 해줬지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나타난 것 그리고 오늘 발언 그 치밀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에요. 글쎄요, 뭐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치밀해서 해석의 여지를 남겼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메시지는 사실 이제까지도 없었거든요. 저는 오늘도 보면서 사전에 일정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공개를 하면 언론이 나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언론이 뭡니까 사실? 국민이 바라보는 눈과 귀지 않습니까? 국민이 바라보는 눈과 귀 앞에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서려면은 뭔가 분명히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전혀 이야기를 못했어요. 여기서도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천천히 제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이 진행력이라는 이야기예요. 보통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미래에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리더로서 비전을 밝힙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이야기할 만한 실력을 저는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검증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뭐 도덕성 검증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성 검증은 윤석열 총장은 가족 연루된 의혹들은 이제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죠.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할 거고. 두 번째는 정체성인데 정체성을 어느 당으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미 대충 이제 국민의힘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는 실력 문제인데 실력 문제는 대중 앞에서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떳떳하게 할 자신이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표현들이 은유적이고 중의적인 흔히 하는 이 역사책에 나오는 수준의 이야기들이지 구체적인 정책 비전 이런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자신감이 없는 것들이 망설이게 하는 하나의 이유도 되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한기 변호사 좀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 9개월 남았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적어도 1년 전에 대선 주자라면 나라를 위한 비전 밝히고 정책도 어느 정도 내놓고 손도 다듬고 섀도우 캐비넷까지는 아니라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고 이런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검증인데. 근데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계속 지켜봐 달라라고 하는 것은 아쉬워요. 저는 이게 오늘이 그 마지막 아닐까 싶은 게 마지막이라는 게 이제 윤석열 총장의 정치 어떤 행보가 마지막이라는 의미보다는요. 그동안 이제 간접적으로 그 뭐 사진이라든가 주변 사람 통해서 여러 메시지는 날렸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5.18라든가 6월 6일 현충일 때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어떤 간접적인 철학이 이런 걸 담긴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드러냈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기획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철우 교수랑 그 윤석열 총장은 뭐 앞서도 다 말씀드렸지만 보통 친분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학창 시절을 공유한 아주 그냥 가장 가까운 친구 관계고 그냥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던 친구 아버지인 거고요. 그리고 뭐 이회영 선생이야말로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가문 아니겠습니까? 이 가문 자체가. 그래서 이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함으로써 본인은 말을 아꼈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에게 자기가 이런 자리에 공식적으로 얼굴 드러낸다는 거는 이 노블레스 오브레주를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어떤 간접적인 철학을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앞으로 또 향후에 이렇게 얼굴을 국민들한테 드러내는 기자들한테 둘러싸는 자리에서 오늘과 유사한 게 계속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진짜 국민들은 필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모두의 제가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데 구체화된 얘기가 없으면은 국민들한테 약간 지지율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다음에 또 어떻게 등장하게 될지 윤석열 총장이 부탁한 대로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나마 오늘
궁금해하는 여러분들에게 얼굴, 목소리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기가 아주 요즘 날씨만큼이나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 이 두 후보 간의 비방전 열기는 더욱 뜨거운 것 같습니다. 후보들이 그동안 토론 과정에서 여러 번 이렇게 공방을 펼쳤는데 최근에는 막말 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좀 공방을 펼쳤죠.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망상, 탐욕을 심판하겠다, 호들갑, 가짜뉴스. 이 말들이 정치 패널로서는 굉장히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지만 당대표가 된다면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 이준석 리스크는 나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이고요. 실제 원내대표 하실 때 문파 달창이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준석 후보를 보면 달창 쓰셨던 분이 망상이 낙마리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민주당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민주당 사람들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달창은 있어서 본인이 쓰신 표현입니다. 쓸 필요가 없는 표현이었고요. 민주당 같은 그런 공격하시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당이 지금 가치를 확장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소외된 분들에게 사다리를 만들어드리고 그분들과 함께 가는 정당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통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정치가 이렇게 이 정치가 머리로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짧게 한 10초 안으로만 답변해 10초는 불가능하고요.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정치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이 지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반헌법적인 발상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발 과장과 왜곡을 멈춰주십시오. 또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준석 후보 참 말씀 잘하십니다. 근데 정치는요,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는 가슴으로 한다는 것을 좀 꼭 새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경호 의원, 토론 가운데 1분대 이준석의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나경원.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고 보입니까? 그 재밌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준석 하면은 떠올리는 게 하버드대잖아요.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청년 최고위원 몫이었던가요? 아마 그렇게 해서 왔을 겁니다. 근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하버드에서 뭘 배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미국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흔히 말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디베이트. 그리고 정상적인 그 과목의 이름은 포렌식에 S가 붙어 있는 포렌식스라는 게요. 이 토론, 논쟁입니다. 이 논쟁에서는요, 항상 남에게 지지 않는 것을 배웠다. 이 얘기를 사석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사실은 영어로 얘기하는 거 물론 잘 할 겁니다. 영어로든 또는 한글로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논쟁과 토론에서의 그 상대를 제압한다는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지 않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능수능란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사실은 토론에 굉장히 지금은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려서부터 이게 이 몸에 배어 있는 이런 거와 사실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1대1 싸움인 걸로 지금 가버리는 것 같아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주호영 후보나 조경태 또 홍문표 후보는 점점 관심의 대상에서 이렇게 멀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자료화면을 보여드릴 때도 나경원 대 이준석의 얘기만 주로 이렇게 초점이 잡히는 걸로 보면. 그런데 저는 그중에 역시 그래도 가장 남는 거는 정치는 입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좀 공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거죠.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메시지 전문가인 최수영 평론가, 토론에서 이기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토론에서는 사실 말 잘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대의 말을 경청하되 내 얘기를 상대의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고 전달하는 그 방식이 저는 가장 이제 훌륭한 방식인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이준석 후보가 전 저렇게
강력하게 네거티브도 마다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전 속셈이 있다고 봐요. 모르지 않을 거예요. 예. 정치 저 나이는 어리지만 10년 했습니다. 2011년에 정치권 데뷔했으니까 12년에 데뷔했으니까 10년 차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알만한 거 다 알아요. 왜 막판까지 자기가 우세를 점하는 거 알면서 수용성 있게 가도 되는데 저렇게까지 날이선 받아침을 가지고 가느냐. 저는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향후 대표가 됐을 때 일종의 다가올 수 있는 당대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가자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TK에서 강도가 센 발언, 탄핵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나 주호영, 나경원 후보와의 논쟁에서 밀리지 않고 자기가 득표로서 보여주고 결국 그것을 가지고 중도 합리 정당을 만들어 나가고 약간 뭐 보수화돼 있는 중진들을 더 이상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지금 기선제압 싸움 용어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전 후보는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지금 사실 마지막에 우리가 주호영, 나경원 단일화할 것이냐 많은 예상을 했는데 다 많은 분들이 안 할 거라고 했잖아요. 하면 그게 정치 공학이 되니까. 그랬는데 저는 이제 말하자면은 정치를 입으로만 하냐 머리로만 하냐 저 얘기를 든 것은 플랜 B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마지막 승부수를 저걸 던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 잘하는 이준석과 정말 그 용광로 같은 나경원 이 구도를 지금 펼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과연 3일 남은 이 국면에 어떻게 저게 먹혀들지 마지막 예. 관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사흘 남았다고 하지만 이미 시작이 됐지요. 그렇죠. 네, 이미 이번에 뭐 진행 중이니까요. 투표율이 아주 네. 높았다고 하던데 최종적으로는 50%를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비방전이 뜨거운데 이게 나중에 경선 끝나고 나서도 후유증이 남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이 부분 짚어보죠. 대통령 후보를 포기한다고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해 주시면 서청원이도 중대한 당을 위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밝혔는데 굳이 우리 서청원 후보께서 저를 갖다 대권 주자로 자꾸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중한 시기에 우리 정치권이 구태의연한 정치적 공방에 몰두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정치 자체가 영원히 설 자리를 잃지 않겠는가. 조금 전에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는 말미 발언은 문제가 있다. 솔직히 김 대표는 언론 플레이를 너무 자주 해요. 자, 이제 그러냐 그만합시다. 조심해요. 그렇게 하면 당 어려워져요. 그리고 자기네 할 얘기 다 해놓고 우리 복 못한다. 그건 너무 도단이야. 우리에도 맞지 않고 언론에 한 얘기의 문맥이 다 남아있는데. 국민 보는 앞에서 이제 더 이상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예, 윤경호 의원 저런 모습 참 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요. 국민들이 요즘에는... 보는 앞에서 보는 걸 알면서 저렇게 하는 것. 그렇죠. 저게 사실은 후유증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워낙 세게 붙었으니까. 근데 과거에 제가 뭐 저도 정치부 출입도 해보고 하면서 봤던 옛날 정치인들은요. 카메라가 비춰질 때 저렇게 싸우다가 또 카메라가 싹 사라지고 기자들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악수하고 웃고 이랬거든요. 저 때는 실제로 안 그랬어요. 예, 그러나 예. 저 때는 감정의 골이 굉장히 일어나서 가버리더라고요. 높았죠. 맞습니다. 예. 2014년. 이제 그 이후로는 사실은 달라졌고 지금도 저는 카메라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뭐 계속 싸우는 거는 여전한 것 같고요. 지금 그 대표 경선 이후에 사실은 그 남았던 후유증의 가장 아마 대표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저 때가요. 김무성, 서청원 예. 때가. 더 따지고 보면 이명박, 박근혜 당내 이 당권 경선에서도 사실은 또 그랬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양쪽에 파벌로 남았고요. 저는 뭐 이번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왜냐 이준석 계라는 거는 아직은 지금 없는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참 죄송한 얘기지만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패배를 한다면 상당히 상처가 그렇죠. 크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후유증이라는 게 오로와 낯선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수영 평론가도 네. 그때 상황을 잘 기억을 하시죠. 네, 그렇죠. 네, 네. 어때요? 이번에도 그때처럼 후유증이 좀 갈 것 같습니까? 지금 겉만 보면 후유증이 있어 보일 듯 싶은데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른 게 그때는 김무성, 서청원의 세력 판도가 당내 세력 판도가 비슷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선거 이후에도 저렇게 나섰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지금이 또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당권하고 새 최고위원을 다 같이 뽑았는데 지금은 분리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 드러날 일이 사실 없습니다. 낙선자들은
그야말로 사실은 집거하거나 혹은 그냥 국회 활동에 그냥 매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당내의 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거 같은 그런 갈등을 아주 드러내놓고 대놓고 하는 그런 싸움과 갈등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변화의 바람이 불었는데 저 과연 이 중진들이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나중에 당대표 선거 이후에 받아들이고 포용할지 저는 그러나 저분들이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포용과 어떤 승복의 정치를 발휘할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한기 변호사 그때 2014년에도 아주 그 투표율이 높았어요. 이렇게 뜨겁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이제 그 열기도 있고 또 뭐 돌풍도 있고 그래서 투표율이 높은 것 같은데 이제 그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개입한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 의원이 뒤에서 이렇게 뭐 개입한다라고 하고 주호영 후보는 김무성, 김종인 위원장 개입설을 주장하는데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뭐 이제 뭐 언론사에서 그 김무성 전 대표랑 그 이준석 후보 간에 뭐 만난 사실이 있다. 뭐 이런 것도 보도가 됐고 그리고 지금 나경원 의원 후보 측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대세 아닙니까? 지지율도 어마어마하게 높고 사실 흥행의 주된 요소가 됐고 사실 그래서 이제 이 개파 프레임으로 이 판도를 어떻게 좀 흔들어 볼 그런 의도로 계속 이제 뭐 김무성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바깥에 있는 김종인 전 위원장 이런 분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예. 좀 이 분위기를 좀 이렇게 흐름을 좀 바꾸려고 계속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는 뭐 이준석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예. 뭐 결론은 났고 거꾸로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뭐 대표가 안 되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걱정해야 될 거 아닌가. 지금 분위기가 이 정도거든요, 여론에서. 예,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뭐 호불호가 분명히 떠나는 논외로 합니다. 이거 논외로 하고 해서 지금 압도적인 대세고 이준석이라는 후보가 과연 당대표 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당을 운영할 것이냐. 이 부분을 지금 당내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봅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어떠세요? 남의 당 일이지만 후유증이 좀 심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뭐 심했으면 좋겠죠. 심할 것 같습니다. 심할 것 같습니다. 심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요. 아까 이제 나경원 후보하고 이제 이준석 그 후보하고 공방을 할 때 보면은 제가 나경원 후보였다면은 나는 저기 타당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했지 같은 당내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준석 최고가 하고 있는 모습이 한편으로 보면 혁신가의 모습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스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스타라는 게 저는 주인공이 선한 주인공인지 악역이 될지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하는 행태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보수가 보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우리 보수주의가 지켜오는 품격의 문제, 온정주의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해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통으로 제대로 된 보수들이라는 분들한테 또 비판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보이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저렇게 한다면은 갈등을 계속해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들여다봤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최수영 평론가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투표율이. 예. 저는 투표율이 높은 걸 제각각 해석합니다. 이준석 바람이 있는 거고 중진들 당원들이 지금 여기 결집하고 있다. 저는 그러나 양쪽이 다 지금 결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양쪽이 다 결집하면 해서 50%가 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앞선 후보가 그야말로 계속 밴드웨건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사실 이준석 돌풍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바람이 불었던 건 아니지만 아니죠. 예. 살랑살랑 불었어요. 네. 마치 나비 날개가 바람을 일으키듯이.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패널들을 여쭤봤을 때 한 분도 그렇죠. 이준석이 될 거야라고 얘기한 사람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내로라 하는 우리 모든 패널들 다 꼰대일까요? 저는 그래서 지난주 제가 먼저 밝혔습니다. 반성했습니다. 제대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점 정치평론하는 입장에서 매우 송구스럽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는 저희가 주류의 시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혁신의 시대, 그다음에 전환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는 정치인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게 이번에 주는 가장 큰 메시지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 좀 일러서 금요일 날 결과가 나오는데 행여라도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런데 윤경호 의원 생각은 좀 듣고 싶고 금요일 또 우리는 한참 지나서 봐야 되니까 정말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반성하는 거. 저도 최수영 평론가하고 비슷한 입장이고요. 대신 저는 요즘에 나오는 여론조사라는 게 상당히 기술적인 오류가 많이 줄어든, 그러니까 기술적인 진보가 많이 이루어진 그런 게 몇몇 선거에서 확인이 됐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 국민의힘의 후보 지지율 40, 20, 10 저는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이 추세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가고 이게 깨지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왜냐? 과거처럼 체육관에 모아놓고 이 체육관에 온 사람들의 표로 결론이 나는 거였으면 그게 비중이 높았으면 조직력의 싸움이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이유도 있지만 모바일 투표가 대세라면서요. 그리고 전체 숫자가 30만을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허수를 뺀다 하더라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라는 이 전체 트렌드 이걸 깰 만한 다른 요인은 지금 생기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론조사 얘기하셨으니까요. 이 여론조사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 얘기를 한번 해보죠.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요.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여당 대선 주자 가운데 일약 3위에 올랐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정세균 전 총리보다 더 높게 나왔으니까요. 이것도 이준석 현상의 영향일까요? 그런가 하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홍준표 의원이 1%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의원 한국갤럽을 거명하면서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앞으로 내 이름 빼라. 내 이름 만약에 집어넣으면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박용진 의원 아주 고무가 됐겠죠. 박용진 의원 얘기를 들어볼까요? 지금 뭐 하는 건가? 죄송합니다. 얼른 일어나서 춤추지 않고 박용진 의원이 춤추는 거는 이제 젊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 같은데. 실제 젊죠. 네. 뭐 그렇게 젊은 것도 아니죠. 50이죠. 예. 만으로는 아직 40대입니다. 춤을 그렇게 썩 잘 추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제 취향의 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3위 올라간 것은 아무래도 이준석 효과가 좀 작용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뭐 박용진 의원이 3위 올라간 것은 여당에게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준석 효과라고는 보지 않고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민주당 대권 주자들 중에 흔히 하는 노골적으로 반문재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비문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죠. 반문은 야당에서 하는 거니까. 비문 또는 비주류를 표방하고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비주류표가 저 정도는 있지 않겠나 민주당 내에 그런 부분에서 결집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이 현상이 뭐 돌풍이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진보 정당에서는 당내 경선을 하면 보다 진보적인 사람이, 보수 정당에서는 보수적인 사람이 당내 경선에는 유리합니다. 우리가 정치 이야기할 때 경선에서는 좌우 극단으로 가라, 본선에서는 빨리 중도로 가라. 이거 우리가 좀 격언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박용진 후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당내에서 진보적이라든가 굉장히 혁신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물론 이건 한편으로 보면 박용진 의원에 대한 뭐 조언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 돌풍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일한 비문 후보로서의 결집 효과다. 김한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게요. 그 뭐 이준석 효과라기보다는 아까 앞서 뭐
다른 패널들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이제 반성해야 될 게 저는 이준석 후보가 김웅이라든가 김은혜 의원들 페이스메이커인 줄 알았어요. 그냥 바로 토론 따지면은 김웅 의원이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그래서 뭐지? 초선이 당대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되게 긍정적으로 보였어요. 그 모습 자체가 개혁적으로 보였고.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그때 마라톤으로 따지면은 옆에서 열심히 뛰어주고 중도에 이제 명분 있게 물러날 줄 알았는데 국민들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그게 변화의 목소리였거든요. 그 변화의 목소리가 지금 이준석 후보는 이제 호랑이 등에 탄 셈이고요. 근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 몇 년 전부터 뭐 유치원 그 사태 때부터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냈고 앞서 또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은 반문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비주류면서도 항상 옳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의원으로 각인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또 나이도 젊고 그리고 이미 정세균 전 총리 전 총리께 죄송하지만 이미 지지율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 지지율이라는 것이 앞으로는 이제 박 의원 본인 하기 나름이다. 아마 발언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센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의 하기 나름인데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여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국민이 원하는 모습 아닌가. 이런 변화, 혁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자, 박용진 의원이 웃었다고 한다면 홍준표 의원 속이 많이 상했죠. 1%밖에 안 나왔으니까요. 그러면서 갤럽을 직접 거명하면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나온 김에 잠깐 한번 볼까요?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최근에 조사한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4, 윤석열 총장이 21, 서로 좀 자리 바꾸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이준석 후보가 또 등장한 것도 흥미롭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사실 지금 만 36이기 때문에 헌법상 대통령 출마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 내가 만약에 대표가 되고 나면 여론조사에서 내 이름 빼달라고 요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왜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빼달라고 얘기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안철수, 정세균, 홍준표 이런 식인데 홍준표 의원 불만스러워하지요. 한번 목소리 들어볼까요? 그런 국익우선 실용주의를 하는 것이 좌우를 갖다가 아우를 수 있는 그 노선이 되지 어느 특정 노선에 집착을 해서 나라 운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거든. 늘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 보니까 나는 강성 우파가 돼 있어요. 우파는 나는 정통 보수주의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정책을 펼 때는 나라의 이익이 되면 좌파 정책도 그건 도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파 정책도 도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예, 오늘 홍준표 의원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목소리 잠깐 들어봤는데 직접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한 얘기는 없어서 그냥 오늘 발언 한 가지를 저희가 드렸고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론조사가 후보를 결정하는 상황이 되는 판에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여론조사가 횡행하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내 이름 빼라. 안 빼면 법적 조치하겠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윤병호 의원께서는 아까 여론조사가 상당히 더 정확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의원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서 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그리고 일관성, 지속성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죠. 이번에 박용진 의원이 정세균 전 총리를 앞선 이거는 지금 일회성, 단발성으로 나온 거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자체적으로 매주 지금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요. 한국갤럽은 주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차기 지도자를 얘기할 때 전화로 당연히 또 한국갤럽은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가 과연 전화 설문을 하느냐 아니면 ARS 기계음 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큰 거고요. 두 번째가 주관식으로 하느냐 객관식으로 하느냐 이것도 더 큰 건데 한국갤럽은 항상 주관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대중들에게 살짝 잊혀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노출 빈도가 떨어져 있고요. 물론 한국갤럽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여론조사 대상자들이 그 정도의 정치 의식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꾸 이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그만큼 뒤로 좀 빠지는 예.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론조사는요 갈수록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ARS 방식보다는 그래도 전화 설문을 더 신뢰를 하는 것 같고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한 기관에서 꾸준히 내놓는 그 여론조사는 무시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평론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막 바뀔 거예요. 저기 대선판의 킹메이커는 이젠 다른 여론조사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불편해하지만 제가 저기 여기서 한마디만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게 이 대선의 여론조사는 말이죠. 고3 수험생의 모의고사는 달라서 본인이 잘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여론조사의 법칙이 있습니다. 지지율 총합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자의 지지율 합은 100%를 넘지 못한답니다. 사실 100%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름과 무응답층이 22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80의 파이를 가지고 전체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는 것은 누군가의 지지율이 빠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의 변동폭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지율의 견고성과 지속성. 지금 윤경호 의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견고성은 내가 지지하는 지지하는 후보가 상대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좋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의 합은 흘러내리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콘크리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 주자, 후발 주자들은 내가 견고성을 가질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후광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싸움에서 이기거나 정책으로 승부해서 얻은 지지율이 그것이 견고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견고성에 대해서 우리 정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삼김이 가장 견고하고 절대적이었다. 그랬죠. 이것이 역사가 정치가 증명하고 있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지지층이 있었으니까요. 박진영 부대변인 예상하시기에 앞으로 대선까지 어떤 것들이 여론조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여론조사와 언론의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합. 예, 언론의 결합. 언론사에서 보통 의뢰를 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한편으로 언론사가 이렇게 의뢰를 할 때 ARS로 의뢰를 하는가 또는 그 전화 면접 조사로 의뢰를 하는가 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언론사가 특정 후보에 대한 뭐 MBN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 이 호불호를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왜곡될 경향이 의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김한기 변호사 그런 것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게 국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만들어 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사실 좀 어려운 게요. 그게 어렵게 되면은 이게 여론조사라든가 어떤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최대한 좀 다양화될 필요는 있거든요. 그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가 뭐 예를 들면 어디서는 윤석열, 어디서는 이재명, 1위가 약간씩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소화를 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는 뭐 내년 대선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이 선거권이 한 살 줄어들었어요. 예. 첫 대선이거든요. 그럼 그만큼 어린 우리 젊은 애들이 과연 어떻게 그 대선에서 영향을 발휘할까? 이 부분도 좀 핵심 아닙니까? 젊은 유권자들. 예. 젊은 애들 이거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젊은 유권자들. 예. 그렇죠. 그 정말 지켜볼 만한 그런 대목이죠. 예, 알겠습니다.